가을처럼 긴 여운을 남기는 계절은 없습니다. 가을은 고달픈 이들에게 마음의 쉼터를 만들어줍니다. 가을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린 감 열매 속에는 여름 햇살에 사랑 노래가 가득합니다. 꽃피는 봄과 찬란했던 여름, 열매로 가득한 가을, 모두가 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한 만큼 행복을 갖고 나누는 당당하고 멋진 자연의 이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위하여 가을 나무들이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온 몸을 물들입니다. 아름다움을 만드는 나무 잎새들의 마음이 감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용혜원님의 10월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산책 밤지기 소풍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짙어가고 있네요.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계절성 비염을 조금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도 병원을 다녀와서 사실 지금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지난 주말에 저는 화성행궁 성곽을 한 2시간 정도 걸었는데요. 날씨도 너무 좋고 성곽 주변에 매달린 감나무의 감들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제 가을 하늘을 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분들 혹은 친구들, 좋은 분들과 함께 화성행궁으로 가을 소풍 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추천드려 봅니다. 오늘은 대지 16부 23화입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막내 아들이 리화에 대해서 한 얘기가 왕룡의 머리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드나드는 하녀를 계속해서 지켜보았으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고 어느새 그녀에게 홀딱 빠졌다. 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해 초여름 어느 날 저녁, 밤 공기가 따스하고 향기로운 안개가 포근하고 짙은 시간에 그는 홀로 마당에서 꽃이 만발한 개수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었다. 감미롭고도 짙은 개수나무 꽃들의 향기가 코를 찔렀다.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까 젊은이처럼 피가 뜨겁게 마구 끓어올랐다. 하루 종일 그는 피가 그렇게 끓어오른다고 느꼈고 그의 땅으로 걸어나가 발밑에 밟히는 훌륭한 대지를 느끼고 신발과 양말을 벗어버린 채 살갗에 닿는 흙의 감촉을 느껴보고 싶은 심한 충동을 느꼈다. 읍내의 성문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농부가 아니라 부유한 지주로 대접을 받는 그는 사람들에게 그런 꼴을 보인다는 것이 창피하다는 생각만 들지 않았다면 그렇게 했으리라. 그래서 그는 초조하게 집 안에서 서성거렸고 렌하가 그늘에 앉아 물통 담뱃대나 피우고 있는 처소에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남자가 초조해하며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는지를 간파하는 예리한 눈을 지닌 렌하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걸핏하며 싸우는 두 며느리를 보고 싶지 않았고 그에게 자주 기쁨을 가져다 주던 손자들까지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 혼자 지냈다. 그래서 아주 지루하고 쓸쓸하게 하루가 흘러갔고 그의 몸속에서는 피가 힘차게 돌아갔다. 그는 막내 아들을 어리면서도 근엄한 표정으로 시커먼 눈썹을 직선으로 함께 모은 얼굴로 우뚝 선 아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고 하녀의 모습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아들은 오래전에 18살이 되었겠고 여전은 18이 안 되었을 테니까 그들은 나이가 잘 어울리겠구먼. 그러자 그는 몇 해 안에 자신이 70살이 된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끓어오르는 피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녀는 아들에게 주는 것이 좋을 거야. 그리고 그는 거듭 자신에게 이 말을 했으며 그 말을 할 때마다
벌써부터 살이 쓰라리게 쑤셔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그는 자꾸 쑤시는 아픔을 참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아주 괴롭고 씁쓸했다. 밤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혼자였으며 그의 처소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도 집 안에 그가 친구로서 찾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밤 공기는 개수나무 꽃의 향기로 짙고 부드럽고 뜨거웠다. 그곳 나무 밑 어둠 속에서 그가 혼자 앉아 있으려니까 나무가 서 있는 문 근처에 앉은 그의 앞을 누군가가 지나갔다. 왕눈이 언뜻 보니 그 사람은 리화였다. 리화! 속삭이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녀는 얼른 걸음을 멈추고는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목구멍에서 잘 나오려고 하지 않는 목소리로 그가 다시 불렀다. 이리 오너라. 그러자 왕눈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는 겁에 질려 대문을 지나 기어 들어와서 그의 앞에 섰다. 그는 그곳 어둠 속에 서 있는 그녀를 잘 보일 수 없었지만 그곳에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자그마한 윗옷을 잡고 반쯤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그러고는 그는 말을 그쳤다. 그는 자신이 늙은이였고 이 아이와 나이가 비슷한 손자들과 손녀들을 둔 남자로서 이 짓을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자신을 타이리며 그녀의 자그마한 저고리를 만지작거렸다. 그러자 기다리던 그녀는 왕눈의 피에서 뜨거운 열기가 옮았는지 줄기가 부러진 꽃처럼 몸을 숙이고 미끄러져 땅바닥으로 내려가 그의 두 발을 끌어안고 엎드렸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얘야, 난 늙었단다. 아주 늙었어. 그리고 개수나무의 숨결처럼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 좋아요. 그들은 너무나 상냥하니까요. 그녀에게 조금 몸을 기울이며 부드럽게 그가 다시 말했다. 너처럼 자그마한 처녀는 꿋꿋한 남자를 만나야 헌치라고. 잘생긴 남자 말이지.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내 아들 같은 남자 말이다 라고 덧붙여 말했지만 그녀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간직하게 될지도 몰랐고 그 자신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소리내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말했다. 젊은 남자들은 상냥하지 않아요. 사납기만 하죠. 그리고 그의 발치에서 들려오는 자그마하고 어린애 같은 떨림의 목소리를 듣고 왕눈은 이 하녀에 대한 사랑이 커다란 물결처럼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랐다. 그는 그녀를 잡고 천천히 일으킨 다음 그의 처소로 이끌고 들어갔다. 이를 치르게 되었을 때 이 노년의 사랑은 지금까지 어떤 욕정보다도 더욱 왕눈을 놀라게 했다. 아무리 리화를 사랑하기는 했지만 그는 전에 거쳤던 다른 여자들에게도 그랬듯이 그녀에게 달려들지 않았다. 아니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고 그의 무겁고 늙은 살에 닿는 그녀의 경쾌한 젊음의 감촉으로 만족했다. 낮에는 그녀의 모습을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만족했고 밤에는 그의 손에 닿는 그녀의 펄렁거리는 위독 자락과 그의 곁에서 조용히 쉬는 그녀의 육신을 의식하기만 해도 만족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나 쉽게 만족을 느끼는 노년의 사랑이 신기했다. 한편 그것으로 말할 것 같으며 리화는 열정적인 여자가 아니어서 아버지한테처럼 그한테 매달렸고 왕눈에게는 정말로 그녀가 여인이라기도 하기도 어려운 반쯤 어린아이처럼 여겨졌다. 자신의 집에서 웃 어른이었던 왕눈은 그럴 필요가 없었으므로 전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곧 알려지지를 않았다. 하지만 토치인이 가장 먼저 눈치를 챘으니 그녀는 그의 처소에서 새벽에 몰래 빠져나오는 하녀를 보자 그녀를 붙잡고는 늙은 매 같은 눈을 번뜩거리며 웃었다. 아, 세상에,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까 노대가님 생각이 다시 나는구나. 방 안에 있다가 그녀의 얘기를 들은 왕눈은 얼른 옷에 허리춤을 여미고 밖으로 나와 멋쩍으면서도 밤쯤 자랑스럽게 미소를 짓고는 투덜거렸다. 글쎄, 젊은 총각을 찾는 게 더 좋으리라고 내가 그랬는데도 늙은이가 좋다는구먼.
마님에게 일러바치 멋진 얘기거리가 생겼군요. 그러자 아기로 반짝거리는 눈으로 토치엔이 말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왕눈이 천천히 대답했다. 난 여자를 하나 더 거느리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저절로 그렇게 됐어. 그러더니 토치엔이 글쎄요, 어쨌든 마님한테는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자 왕눈은 렌하의 분노가 무엇보다 두려워서 토치엔에게 부탁했다. 그럴 생각이라면 렌한테 얘기는 하되 내 면전에서 렌하고 화를 안 내도록 어떻게 잘만 해준다면 내가 너한테 그 보답으로 돈을 한 움큼 줘주지. 토치엔이 그래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웃으며 그렇게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왕눈은 그의 거처로 돌아가 얼마 동안 밖으로 나오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토치엔이 돌아와서 말했다. 안 그래도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잔뜩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주인 아저씨가 사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외국 시계와 손에 끼고 싶다던 홍옥 반지 한 쌍이 생겨 양쪽 손에 하나씩 끼게 될 거고 원하는 대로 무엇이나 다 다른 것들도 얻게 되고 리아 대신 계집종도 하나 생길 거라고 일깨워주니까 좀 누그러지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얼굴만 봐도 마님 속이 뒤집힐 테니까 당분간은 주인님도 나타나지 마시고 리와도 더 이상 마님 근처에 얼씬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왕눈은 기꺼이 그러겠다고 약속하며 말했다. 레나가 달라는 건 다 구해줘도 개의치 않겠어. 그리고 그는 렌하의 소망들이 충족되어 화가 풀어질 때까지 그녀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좋았다. 그래도 아직 세 아들의 문제가 남았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그들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거듭 자신에게 말했다. 아니 내가 내 집의 주인으로서 말이지 내 돈으로 산 내 종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뭐가 나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할아버지라고만 여기는 남자가 아직도 정력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마땅히 그러했듯이 그는 창피하면서도 반쯤은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아들들이 그의 처소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한 명씩 따로따로 찾아왔는데 둘째 아들이 가장 먼저 왔다. 그런데 이 아들은 찾아와서 땅과 수확과 금년에는 수확을 3분의 1로 떨어뜨릴 81밭 얘기를 했다. 그러나 만일 금년의 수확이 그에게 거의 수입을 올려주지 못한다고 해도 지난해에 남은 돈이 있었고 그의 처소에는 은하가 잔뜩 있었고 곡물상에서 받아낼 돈도 있었으며 둘째 아들이 대신 거둬들이는 높은 이자로 꾸어준 돈도 많아서 왕눈은 요즘은 비나 가뭄 따위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의 땅 위에서 하늘이 어떤지 이제는 더 이상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자꾸만 그런 얘기를 늘어놓으며 방들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펴보았다. 비밀의 베일이 덮인 듯한 그의 눈에서 왕눈은 아들이 들은 소문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 하녀를 찾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침실에서 숨어있던 리화를 불러내었다. 얘야 나하고 내 아들이 마실 차를 내오너라. 그리고 그녀가 나갔다. 그녀는 섬세하고 피부가 하얀 얼굴이 복숭아처럼 발그레했고 머리를 떨군 채 조그만 발로 조용히 돌아다녔으며 둘째 아들은 그가 들은 얘기를 아직까지 믿지 못하겠다는 듯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땅이 어떠어떠하고 이러저러한 소작이는 연말에 바꿔야겠고 아편만 피우느라고 농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바꿔야겠다는 따위의 얘기 말고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왕눈은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느냐고 아들에게 물었고 아들은 아이들이 100일에 걸렸지만 날씨가 따뜻해졌으니 별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차를 마시며 그들은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 둘째 아들은 살펴볼 만큼 살펴본 다음에 돌아갔고 왕눈은 이 아들에 대해서 마음을 놓았다. 그러자 바로 그 날이 한나절도 다 가기 전에 맏아들이 찾아왔는데 그는 훤칠하고 미남이고 나이를 먹어 성숙하여 의젓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왕눈은 그의 자존심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리하를 불러내지 않고 담뱃대를 빨며 기다렸다. 그러자 맏아들은 자존심과 위신을 세워 꼿꼿하게 앉아 예절을 제대로 갖춰 아버지의 건강과 안부를 물었다. 그래서 왕눈은 잘 지낸다고 조용히 그리고 얼른 말했고
아들을 찬찬히 훑어보는 사이에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 까닭은 덩치만 클 따름이지 읍내 출신인 아내를 두려워하고 무엇보다도 품위가 없다는 인상을 줄까봐 가장 걱정하는 맏아들이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밤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밤의 산책 밤지기 소풍입니다. 잠시 듣고 가실 노래는 코너 매튜스의 How Many Times Can a Heart Break 입니다. 음악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눈의 마음속에서 힘찼던 땅의 강인함이 솟구쳐 전에도 그랬듯이 다시 맏아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의 빈틈없는 몸가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어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리화를 불렀다. 이리 오너라 얘야, 또 다른 아들이 왔으니 다시 차를 따르거라. 이번에는 그녀가 아주 차갑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나왔고 그녀의 작은 타원형 얼굴은 그녀의 이름이 뜻하는 꽃처럼 하얗기만 했다. 눈을 떨구고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딱딱하게 움직였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는 얼른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차를 따르는 동안 두 남자는 잠잠고 앉아 있었지만 하녀가 나가고 그들이 찻잔을 집어든 다음 왕눈은 아들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노골적으로 감탄하는 표정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한 남자를 은근히 부러워하는 다른 남자의 표정이었다. 차를 마시고 나자 아들이 마침내 울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그 얘기가 정말이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왜? 왕눈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여긴 내 집이야.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짓고 잠시 후에 대답했다. 아버님은 부자시니까 마음대로 무엇이나 다 하셔도 되죠. 그러더니 그는 다시 한숨을 짓고 말했다. 글쎄요, 어떤 남자에게도 여자 한 명으로 항상 충분하지 않게 마련이어서 언젠가는. 그가 갑자기 말을 중단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남자를 부러워하는 한 남자의 쓰라린 표정이 드러났다. 왕눈은 그의 맏아들이 지닌 욕정적인 천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고지식한 읍내 출신 아내에게 영원히 고삐를 잡힌 채 살지는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남자의 본색이 다시 드러나리라고 생각하고 혼자 웃었다. 그리고 나서 맏아들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무슨 새로운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 사람처럼 갈 길을 가버렸다. 그리고 왕눈은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기분으로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찾아온 것은 날이 저문 다음 날이었다. 왕눈은 처소의 가운데 방에 앉아 탁자에 붉은 초를 켜놓고 담배를 피웠으며 리하는 탁자를 가운데 두고 그와 마주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겹쳐 얹어놓고 가만히 있었다. 애교를 부리지 않고 어린아이가 그렇듯이 가끔 왕눈을 빤히 쳐다보았고 그는 리하를 쳐다보면 자신이 한 행동이 자랑스러워졌다. 그때 갑자기 막내 아들이 컴컴한 마당에서 불쑥 들어와 그의 앞에 섰는데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 웅크린 자세로 그곳에 서 있었다. 왕눈은 언젠가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잡아 끌고 내려온 표범이 언뜻 머리에 떠올랐다. 그 짐승은 꽁꽁 묶여 있는데도 튀어 오르려고 잔뜩 웅크렸고 눈을 번뜩거렸다. 아들도 그렇게 번뜩거린 눈으로 아버지 얼굴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젊은 나이치고는 너무 짙고 너무 검은 눈썹이 그의 눈 위에서 시커멓고 사납게 맞닿았다. 그런 모습으로 서서 그는 마침내 나지막하고 험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이제 군대에 가겠습니다. 군대에 가겠어요. 하지만 그는 하녀에게는 눈을 돌리지 않고 아버지만 쳐다보았으며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왕눈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별로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이 아들이 갑자기 두려워졌다. 그리고 왕눈은 중얼거리며 말을 더듬었고 얘기를 하려고 입에서 담뱃대를 치웠으나 아무 말이 나오지를 않아 아들을 멀거니 쳐다보기만 했다. 그리고
아들이 거듭 되풀이해서 말했다.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제 떠나겠어요. 갑자기 그는 몸을 돌려 여자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웅크린 채로 그를 마주 쳐다보고는 그를 보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러자 젊은이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리고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왕농은 열린 문으로 캄캄한 여름밤의 네모난 암흑을 내다보았으나 아들의 모습이 사라진 다음에는 사방이 침묵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여자에게로 시선을 돌리고는 모든 자부심이 사라진 채 무척 큰 슬픔을 느끼며 부드럽고도 겸손하게 말했다. 나는 너한테 너무 나이가 많아. 내 마음의 사랑아. 그리고 내가 늙고도 늙은 남자라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여자가 얼굴에서 손을 내리고는 여지껏 그가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 젊은 남자들은 너무 잔인하다고요. 저는 나이가 많은 남자들을 좋다고요. 이튿날 아침이 밝았을 때 왕룡의 막내 아들이 자취를 감춘 다음이었고 그가 어디로 떠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가을이 죽어 겨울로 접어들기 전에 가짜 여름 더위가 한 차례 기승을 부리듯 리화에 대한 왕룡의 짤막한 사랑도 그 잠깐 동안의 열기가 지나가고 그의 마음속도 열정도 식었다. 그는 그녀를 좋아하면서도 걱정은 없었다. 마음속에서 불길이 꺼지자 갑자기 노년의 추위가 그를 찾아왔으며 왕룡은 늙은이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왕룡은 그녀를 좋아했다. 그의 처소에서 기거하며 나이답지 않게 참을성을 보이며 충실하게 그를 섬기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해서 그는 항상 그녀에게 한없는 친절을 보이며 상냥했고 그녀에 대한 사랑은 점차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를 위하는 마음에서 리하는 가엾은 백치에게까지도 친절했는데 이것이 그에게는 흐뭇한 일이어서 어느 날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두었던 얘기를 했다. 그런데 왕농은 자기가 죽고 나면 가엾은 백칙 딸이 사는지 굶어 죽는지 신경을 쓸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는 생각을 자주 했고 그래서 그는 약국에서 한약 독약을 한 꾸러미 사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다고 느낄 때 백치에게 그것을 먹이라는 것을 계획도 세워두었다. 하지만 그래도 왕농은 이것을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했고 리화가 충실하게 시중을 드는 모습을 보니 이제 그는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를 불러놓고 말했다. 내 바보 딸은 마음의 괴로움도 없는 데다가 건강도 굉장히 좋고 근심한 일도 없어서 내가 죽은 다음에도 무척 오래 살 것 같은데 그 애를 맡길 만한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그에게 밥을 먹여주고 겨울의 추위와 비를 피할 수 있게 보살펴주고 여름에 햇볕이 안 칠 정도로 신경을 써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미와 내가 평생 보살펴줘야 했던 이 가엾은 딸년이 어쩌면 길바닥에 나와 헤매고 돌아다니게 될지도 모르지. 헌데 이 꾸러미 속에는 그 애를 안전하게 해줄 방법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 너는 이것을 밥에 섞어 그 애한테 먹여라. 그러면 그 애는 내가 있는 곳으로 따라오게 된다. 그러면 난 마음을 놓겠지. 하지만 류하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으로부터 흠칫 물러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한 제가 그 목숨을 끊을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주인님. 그 대신에 주인님이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셨고 제 평생 동안 그 누구보다도 친절하셨고 저한테 친절을 하셨던 유일한 분이셨으니 차라리 그 불쌍한 백치를 제 아이처럼 맡아서 돌보겠어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에게 이렇게까지 보답하려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왕농은 울고 싶은 심정이어서 그녀에게 매달리는 기분으로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다오 얘야. 그 이유는 내가 너만큼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너도 죽을 날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너 다음에는 아무도 그 애를 돌볼 사람이 없어. 그래 아무도 없지. 그리고 내 며느리라는 것들은 아이들을 키우며 서로 싸우느라고 바쁜 데다가
아들 녀석은 남자여서 그런 데는 신경을 못 쓰리란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왕룡의 뜻을 헤아린 리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그에게서 꾸러미를 받았고 왕룡은 그녀를 믿었으므로 불쌍한 백치 딸의 운명에 대해서 안심했다. 그 후 왕룡은 점점 더 늙어 은둔의 삶을 살았고 가엾은 백치와 리화 두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없이 그의 처소에서 많은 시간을 홀로 지냈다. 때때로 그는 몸을 일으켜 리화를 쳐다보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건 너한테 너무 조용한 생활이로구나 얘야. 하지만 그녀는 무척 고마워하며 항상 부드럽게 대답했다. 조용하고 안전하죠. 그리고 가끔 그가 다시 말했다. 난 불이 다 타서 쟤만 남았고 너한테는 너무 늙었어. 하지만 그녀는 항상 무척 고마워하면서 대답했다. 주인님은 저한테 친절하시고 저는 어떤 남자에게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언젠가 그녀가 이 말을 했을 때 왕룡은 궁금한 생각이 들어 그녀에게 물었다. 아니 도대체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너는 남자들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자 그녀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살펴보던 그는 리하의 눈에서 심한 공포를 보았고 그녀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나지막히 말했다. 주인님 위에 전 모든 남자를 미워해요. 전 지금까지 모든 남자를 미워했고 저를 팔아버린 아버지도 미워했어요. 저는 그들에게서 나쁜 얘기만 들어왔고 그들을 모두 미워해요. 의아해서 그가 물었다. 헌데 난 네가 내 집에서는 조용하고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전 모두 다 싫어요. 시선을 피하며 그녀가 말했다. 전 다 싫어요. 전 남자들이 모두 미워요.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왕룡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혹시 레나가 그녀의 삶에 관한 온갖 얘기를 늘어놓으며 리하를 위협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토치인이 음탕한 짓으로 그녀에게 겁을 주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에게 차마 얘기하지 못할 어떤 일이 남모르게 리하한테 일어났었기 때문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그러자 그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에게는 평화가 찾아왔고 그가 원하고 바라는 이 두 사람과 그의 처소에서 가깝게 지내는 것뿐이었으므로 더 이상 캐묻지를 않았다. 그래서 왕룡은 멀거니 앉아서 지냈고 하루하루가 지나고 여러 해가 흘러가는 사이에 그는 늙었다. 아버지가 그럴듯이 햇볕에 나가 앉아 불안한 잠을 잤고 그의 삶이 끝났으며 그의 삶이 만족스러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드문 일이기는 했지만 가끔 그는 다른 처소들로 나갔고 더욱 드문 일이었지만 그는 가끔 레나를 만났다. 그녀는 노인이 데리고 사는 하녀에 관한 얘기를 전혀 입 밖에 꺼내지 않았고 달라기만 하면 주는 은하와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과 술로 만족했으며 그녀 또한 늙었기 때문에 그를 상당히 잘 대해 주었다. 그녀와 토치에는 그토록 오랜 세월을 친하게 지낸 다음이라 이제는 더 이상 여주인과 몸종이 아니라 친구로서 같이 지내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주로 남자들과 같이 지내던 옛날 얘기를 많이 했고 큰 소리로 하지 못할 얘기는 서로 귓속말로 나누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는 다시 수다를 떤 다음에 또 먹고 마셨다. 그리고 아주 드문 일이었지만 왕룡이 아들들을 처소로 가면 그들은 예의를 갖춰 그를 대하고 그에게 차를 갖다 주느라고 수선을 피웠다. 그는 제일 어린아이를 보자고 하고는 걸핏하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러 번이나 이 질문을 했다. 이제 내 손자가 몇이나 되지? 그러면 아들이 냉큼 대답했다. 사내 아이가 11에 계집 아이가 8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킬킬거리고 웃음에 대꾸했다. 한 해에 숫자를 둘씩만 보태면 된다. 이거 아니냐? 그런 다음에 그는 잠깐 동안 앉아서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어 멍하니 쳐다보는 아이들을 구경했다. 손자들은 이제 키가 큰 소년으로 자랐다. 그들을 찬찬히 살펴본 다음 왕룡이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보아하니 저기 저 애는 중조부를 닮았고 저 애는 상인유를 닮았고 이 애는 젊었을 때 나하고 똑같이 생겼구나. 그리고 왕룡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 서당에 다니느냐? 예, 할아버지. 그들이 산발적으로 한꺼번에 대답했고 그가 다시 물었다. 사서도 공부하고? 그러자 이토록 늙은 사람을 노골적으로 경멸한다는 듯 어린 그들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할아버지. 혁명 이후에 아무도 사서를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기며 그가 말했다. 나도 혁명 얘기는 들었지만 살다가 보니 너무 바빠서 참가하지는 못했단다. 늘 농사 때문에 바빴지.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소년들이 코웃음을 쳤다. 아들의 처소에서 자신이 전혀 반가운 손님이 아니라는 기분을 느끼며 왕룡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는 아들들 처소에는 발길을 끊었고 가끔 토치엔한테 이렇게 묻기만 했다. 세월도 꽤 많이 흐른 셈인데 내 두 며느리는 사이가 좀 좋아졌느냐? 그러면 토치엔이 땅바닥에다 침을 뱉고 말했다. 그 여자들이요? 뭐 서로 노려보는 고양이만큼이나 사이가 좋죠. 하지만 마다드님은 마누라의 온갖 불평에 신물이 났어요. 그 여자 남자로서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너무 격식을 따져서 걸핏하며 칭정해서는 어쨌다는 하는 얘기만 해서 남자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아드님이 다른 여자를 하나 들어앉힐 거란 소문도 돌고 있다니까요. 아드님이 차치 출입이 지금 잦습니다. 그래? 왕릉이 말했다. 하지만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그는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어졌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른 봄의 바람이 어깨에 차갑게 느껴져 차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언젠가 그는 토치엔에게 말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 막내 아들이 어디가 있기나 한지 누구 혹시 소문이라도 못 들었나? 그리고 이 집안에서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터라 토치엔이 대답했다. 글쎄요, 통편지가 없기는 해도 가끔 남방에서 오는 사람들 풍문에 들으니 아드님은 장교가 되어 그곳 혁명이라는 것에서 상당히 큰 일을 한 모양이에요. 나로서는 그 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길은 없지만 사업 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다시 왕눈이 말했다. 그래? 그리고 그는 그 생각을 해보고 싶기는 했지만 날이 저물었고 해가 떨어지니까 썰렁하고 차가운 공기에 뼛속이 아팠다. 이제는 마음이 오락가락해서 어떤 한 가지 일에 한참 정신을 집중시키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식사와 따끈한 차에 대한 늙은 육신의 욕구가 무엇보다도 강해졌다. 하지만 밤이 되어 추워지면 젊고 따스한 리하가 곁에 누워 잠자리에서 포근한 체온으로 그의 늙은 몸을 녹여주었다. 이렇듯 봄이 가고 또 갔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그는 봄이 오고 가는 것을 점점 더 희미하게 의식했다. 그에게는 아직도 하나 남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데이지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는 땅으로부터 멀리 떠났고 읍내에다 집을 마련했고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뿌리는 흙 속에 박혀 있었고 비록 여러 달씩이나 그것을 잊기는 했지만 해마다 봄이 오면 그는 대지로 나가야만 했다. 그리고 비록 더 이상 쟁기를 잡거나 일을 못하게 되어 다른 사람이 쟁기로 밭을 가는 모습을 쳐다보고만 있을 따름이었지만 그는 역시 밭으로 가야 한다는 욕구를 느꼈고 그래서 밭으로 나갔다. 때때로 그는 하인 한 사람과 이부자리를 가지고 낡은 흙집으로 가서 그가 아이들을 잉태했고 오란이 그 자리에서 죽어간 낡은 침대에서 다시 잤다. 새벽에 잠이 깨면 그는 밖으로 나가서 떨리는 손을 내밀어 움트는 버드나무 가지와 화사하게 만발한 복사꽃을 꺾어 하루 종일 손에 쥐고 있었다. 이렇듯 여름이 가까웠던 늦은 봄 어느 날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그는 들판을 좀 걸어가서 그가 죽은 사람들을 묻었던 나지막한 언덕의 담을 두른 곳에 이르렀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벌벌 떨며 서서 무덤들을 쳐다보았고 그들 모두를 회상했다. 지금 그의 집에서 살고 있는 아들들보다도 훨씬 선명하게 그들의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고 가엾은 백치화, 리화 이외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머리에 떠올랐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여러 해를 되돌아가서 모든 것을 심지어는 기억도 못할 만큼 오랫동안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한 어린 둘째 딸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는
비단 조각처럼 입술이 빨갛고 얇은 그 딸을 그의 집에서 살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았는데 그에게는 이 딸 역시 이곳 흙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겨졌다. 그러자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언뜻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글쎄, 다음은 내 차례구나. 그러자 그는 묘지로 들어가 찬찬히 둘러보고는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아래쪽이고 층보다는 윗자리이며 오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자신의 무덤자리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눕게 될 조그마한 땅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 땅에 누워 영원히 묻혀 있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그가 중얼거렸다. 관을 마련해둬야겠어. 그는 힘이 들어도 이 생각을 머릿속에 꼭 담아가지고 읍내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보내 마다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구나. 예, 말씀하세요. 아들이 대답했다. 예, 제가 왔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얘기를 하려니까 왕눈은 갑자기 그것이 무슨 얘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고 그토록 애써서 머릿속에 담아가지고 왔건만 이제는 제멋대로 어디론가 그 생각이 빠져나가 버리자 속이 상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래서 그는 리화를 불러 말했다. 얘야, 내가 하려던 얘기가 뭐지? 그러자 리화가 부드럽게 물었다. 오늘 어디에 가셨나요? 들에 나갔지. 그녀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왕눈이 대답한 다음 기다렸다. 그러자 그녀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들에 어디요? 그러자 갑자기 다시 생각나서 눈물이 글썽거리는 눈으로 웃으며 그가 소리쳤다. 그래 생각이 났다 아들아. 나는 내가 묻힐 자리를 정했는데 그 자리는 아버님 형제분의 밑이고 층보다는 윗자리고 내 어미의 옆이지. 죽기 전에 관을 꼭 마련해 놔야겠어. 그러자 왕눈의 맏아들이 꼬박꼬박 격식을 갖추는 사람처럼 소리쳤다. 아니,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버님. 그러나 어쨌든 시키신 대로 하긴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인간의 뼈보다도 더 오래가고 새보다도 더 오래가는 나무라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이외에는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는 향기가 좋은 거대한 통나무를 베어내어 만들어서 조각을 해넣은 관을 사왔다. 그러자 왕눈은 마음을 놓았다. 그리고 그는 관을 방에다 들여놓고 날마다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무슨 생각이 나서 말했다. 그렇지. 그래. 난 그걸 흙집으로 옮겨야겠어. 그곳에서 얼마 안 남은 여생을 보내고 그곳에서 난 죽을 거야. 그리고 왕눈의 결심이 얼마나 단호한지를 알게 된 그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는 리하와 백치와 필요한 종들을 데리고 그의 땅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다 거처를 정했으며 읍내의 집은 그가 일으켜 세운 가족에게 물려주었다. 봄이 흘러가고 여름도 흘러가서 추수기가 되었으며 왕눈은 아버지가 벽에 기댄 채로 앉아있고 했던 양지에 나가 앉아 겨울이 오기 전에 따사로운 가을 햇볕을 쬐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먹고 마시는 것과 그의 땅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땅에 대해서도 그는 무엇을 수확하게 될 것이며 무슨 씨앗을 심을 것인가 따위의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대지 그 자체만 생각했으며 가끔 몸을 숙여 흙을 손으로 집어들고 앉아 손가락들 사이에 생명이 가득한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그렇게 흙을 들고 있으면 그는 흐뭇했고 언뜻 잠깐씩 대지와 그의 훌륭한 관을 생각했으며 온순한 대지는 그가 찾아갈 때까지 서두르지도 않고 기다렸다. 아들들은 그만하면 그에게 예절을 갖추는 편이었다. 날마다 찾아오거나 아무리 뜸해도 이틀에 한 번쯤은 문 안을 오고 그의 나이에 맞는 별미 음식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랬듯이 음식을 뜨거운 물에 말아 휘휘 저어서 훌훌 마시는 것이었다. 아들들이 날마다 찾아오지 않으며 가끔 그는 약간 불평을 늘어놓았고 항상 곁에 있는 리하에게 말했다. 아니, 그 애들은 뭐가 그렇게 바쁘단 말이냐. 만일 리화가 그들은 한창 나이니까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마다드님은 읍내의 부자들을 대표해서 무슨 요직을 맡았고 새 아내도 맞아들였으며 둘째 아드님도 스스로 운영할 커다란 곡물상을 차리는 중이랍니다.
라고 말하며 왕눈은 그 얘기를 귀로 듣기는 해도 그 모든 것들이 통 납득이 가지 않았고 그의 땅을 둘러보느라면 어느새 잊어버리고는 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잠깐 동안 의식이 또렷해졌다. 그의 두 아들이 찾아온 날이었는데 정중하게 아버지한테 인사를 한 다음 그들은 바깥으로 나가 집 주위를 걸어 돌아다녔다. 왕눈도 말없이 그들의 뒤를 쫓아갔다. 그들이 걸음을 멈추고 서 있는 동안 그는 천천히 다가갔지만 그의 발자국이나 지팡이가 푹신한 땅에 닿는 소리를 두 아들은 듣지 못했다. 왕눈은 둘째 아들이 거드름을 피우는 목소리로 하는 얘기를 들었다. 이 밭하고 이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우리가 똑같이 나누기로 해요. 형의 몫은 내가 이자를 많이 붙여 대신 쓰기로 하고요. 그러면 철도가 개통될 테니까 쌀을 바다로 곧장 실어내면. 그러나 노인은 땅을 판다는 소리만 듣고는 저절로 분노로 떨리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 못한다. 이 한심한 녀석들아, 땅을 팔다니. 그는 숨이 막혀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그들이 붙잡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다. 왕눈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린 절대로 땅을 팔지 않아요, 아버지. 그건 집안이 망하는 짓이야. 땅을 팔기 시작한다면 말이다. 그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는 땅에서 왔고 우리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해. 아무도 너희한테서 땅을 빼앗지는 못해. 노인은 뺨으로 흘러내리는 몇 방울의 눈물이 마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 얼굴에 찝찝한 얼룩이 남았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숙여 흙을 한 줌 집어들고 중얼거렸다. 너희가 땅을 팔면 그걸로 끝장이야. 두 아들은 양쪽에서 한 팔씩 아버지를 잡고 부축했다. 왕눈은 따스하고 푹신한 흙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리고 왕눈을 안심시키느라고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거듭 말했다. 안심하세요, 아버지. 안심하세요. 땅은 팔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들은 노인의 머리 위로 서로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대지를 모두 완독했습니다. 16부 23화를 끝으로 펄벅의 대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뒷부분을 보니까 작품 해설이 좀 있길래 간략하게 몇 개만 읽어볼게요. 왕농이라는 한 농부의 삶을 투시해서 펄벅은 전하는 이 소설의 시간적, 공간적 무대를 이루는 한 세대의 중국을 파헤치려는 하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왕농과 오란 그리고 그들로부터 비롯되는 한 가족은 어느 왕조의 얘기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삶, 죽음, 사랑, 질병, 전쟁, 혁명, 질투의 서사시를 엮는다. 이 소설의 시간적인 배경은 청 말기에서부터 중화민국의 탄생까지인데 여기 대지에서는 현대로 넘어오는 길목의 격동기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 하지만 작가는 역사적인 사건들은 별로 조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흙과 인간의 삶이라는 주제를 보다 강렬하게 표출시키기 위해서다. 펄벅은 중국 대륙과 중국인의 삶을 자신의 삶과 동일시했고 그래서 그녀는 작품 세계는 곧 중국이라고 하겠는데 그것은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여러분, 펄벅이 우리나라와 또 관계 있는 작가인 거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기억에 남는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1963년에 발표한 갈 때는 바람에 시달려도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소설은 1883년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김씨 집안이 겪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격동을 그리고 있는데 비평가 폴 A. 도일은 이 소설이 한국의 전체적인 모습과 민족의 소설의 형태로서는 가장 잘 서술한 작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펄벅은 쉴 새 없이 소설, 단편, 수필, 아동소설 등을 발표했고 희곡도 쓰고 공산주의와 인종차별을 다룬 저서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워낙 다작을 해서 오히려 판매에 방해가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존 세지스라는 가명으로 1945년부터 1953년 사이에는 무려 5권의 소설을 발표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펄벅은 1973년 3월 6일 폐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작품을 썼지만 너무 많은 글을 쓴 당연한 결과로 후기 작품은 별로 좋은 평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지는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펄벅의 세계에서는 불멸의 성체로,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 그 이후의 세대에서도 아마 오랫동안 남아있는 명작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동안 저와 함께 펄벅의 대지를 들으시느라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회차에 말씀드렸듯이 예고했듯이 그 다음 책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어린 왕자로 만나 뵐 것 같아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좋은 글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도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인데 성인이 읽는 동화의 순위에도 꼭 들어가 있는 책이기도 하죠. 다음 이 시간에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통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을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